50대 후반 여성 청취자분이 사연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최근에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고 어지러운 증상이 좀 잦으시다고요. 특히 새벽이나 식사 전에 더 심해지신데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얼마 전에는 갑자기 너무 심하게 피곤하고 좀 혼란스러운 느낌까지 드셔서 자녀분이 혈당을 재봤더니 아주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당뇨병 진단은 받으신 적이 없어서 이게 혹시 위험한 증상인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걱정이 많이 되셔서 사연을 주셨네요. 이런 경험 사실 주변에서 들어보거나 아니면 직접 겪으신 분들 생각보다 꽤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이게 말로만 듣던 저혈당 증상은 아닐까 이렇게 걱정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부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저혈당의 증상과 또 올바른 대처법 그리고 예방법까지 자세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기분, 치료하는 라디오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2일 화요일 아침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은 안녕하신가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정말 특히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의학 전문 기자 허민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나눠주실 분이죠. 메디컬 전문 기자 신아람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아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이제 저혈당인데요. 사연 주신 분처럼 당뇨가 없는데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그냥 당 떨어졌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보통 피곤하거나 배고플 때 당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 말하는 저혈당은요.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기운 없는 거랑은 좀 달라요.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진짜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낮은 상태군요. 네, 대한당뇨병학회 기준을 보면요. 보통 혈당 수치가 70mg DL 이하일 때를 저혈당이라고 정의합니다. 중요한 건 이때는 증상이 있든 없든 바로 대처가 필요한 상태로 본다는 거죠. 70이 기준이군요. 네. 근데 자료 보니까 저혈당에도 단계가 있다고 나와 있던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냥 숫자만 다른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단계를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수치 차이뿐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달라지거든요. 먼저 1단계 저혈당은요. 혈당이 70 미만이면서 54 이상인 경우예요. 이걸 이제 주의가 필요한 저혈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부터 몸이 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요. 식은땀이라든지 손떠임 같은 거요. 그래서 빨리 알아차리고 대처해야 더 심각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뭐랄까? 일종의 노란불 같은 상태죠. 경고 신호가 오는 단계군요. 노란불. 네. 그렇죠. 그 다음 2단계 저혈당은 혈당이 54 미만으로 더 떨어진 경우예요. 이건 이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저혈당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뇌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라서요. 정말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건 빨간불이라고 봐야죠. 54 미만이면 빨간불. 정말 위험하군요. 네. 마지막으로 3단계 저혈당은 중증 저혈당이라고 부릅니다. 특정 혈당 수치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의식 상태가 나빠지거나 혼자서는 대처가 불가능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태를 말해요. 심한 혼란 상태나 경련, 심지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서 바로 응급 조치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단계별로 정말 위험도가 확확 달라지네요. 1단계는 주의, 2단계는 즉각 조치, 3단계는 완전 응급 상황.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저혈당이 고혈당보다 더 즉각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들 하는 건가요? 그 이유가 궁금해요. 그건 우리 몸, 특히 뇌 때문입니다. 뇌는 에너지를 거의 다 포도당에서 얻거든요. 그런데 저혈당 상태가 되면 뇌로 가는 연료, 그러니까 포도당 공급이 갑자기 확 줄어드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의 기름이 딱 떨어지는 것처럼요. 뇌의 연료가 부족해지는 거군요. 네. 연료가 부족하니까 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혼란스럽고 말도 좀 어눌해지고요. 이게 더 심해지면 의식을 잃거나 경련을 일으키고 심하면 영구적인 뇌 손상이나 사망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서서히 문제를 일으키는 고혈당보다 어떻게 보면
즉각적인 위험은 저혈당이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뇌의 주 연료가 포도당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네요. 그래서 혈당이 떨어지면 바로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렇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 이 저혈당 증상을 빨리 알아차리는 게 정말 중요하겠어요. 초기 증상이랑 좀 진행됐을 때 증상이 다르다고 하셨죠? 이걸 감지하고 어떻게든 혈당을 다시 올리려고 방어 시스템을 작동시켜요. 이때 에피네프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분비되면서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이게 바로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사연 주신 분처럼 식은땀이 나거나 손이 떨리고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불안해지고 갑자기 배가 확 고파지거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자율신경계 반응입니다. 몸이 지금 비상 상태야 하고 알리는 첫 신호인 거죠. 몸의 경보 시스템이 울리는 거군요. 근데 이 신호를 혹시 놓치거나 혈당이 계속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아까 말씀하신 뇌기능 저하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이 초기 자율신경계 증상 단계를 지나서 혈당이 더 떨어지면 이제 정말로 뇌의 포도당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신경당 감소증, 그러니까 뇌가 당 부족을 겪는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어지럽고 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너무 피곤하고 두통이 생기고 집중이 안 되고 혼란스럽고 졸리고 말이 자꾸 어눌해지거나 눈앞이 흐릿해지는 것들이죠. 아, 증상이 점점 심각해지네요. 네. 더 심해지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행동이 이상해지거나 갑자기 막 화를 내는 등 성격 변화를 보이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경련이나 발작, 의식소실, 혼수 상태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듣기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특히 그 자료 중에 보니까 고령자의 저혈당 증상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주의를 주던데요. 전형적인 증상이 잘 안 나타날 수도 있다고요. 네, 그 점 아주 중요합니다. 연세가 드시면 이 자율신경계 반응 자체가 좀 둔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흔하게 나타나는 식은땀이나 손떨림 같은 그런 초기 경고 증상이 잘 안 나타나고요. 처음부터 어지럼증, 기운 없음, 혼란, 시력 문제 같은 뇌기능 저하 증상, 즉 신경 당감소증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럼 초기에 알아차리기가 더 어렵겠네요. 그렇죠. 심지어는 혈당이 꽤 낮은데도 본인은 별다른 증상을 전혀 못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대처가 당연히 늦어지니까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지기 쉬운 거죠. 증상이 없거나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니 어르신들은 정말 더 세심하게 살피고 주의해야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저혈당,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당뇨병 환자분들한테 흔하다고는 하지만 사연 주신 분처럼 당뇨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혈당의 가장 흔한 원인은 역시 당뇨병 치료와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강한 인슐린 주사나 설포닐 우레아 계열이라고 하는 먹는 혈당 강화제, 글리메피르드, 글리클라지드 같은 약들이요. 를 사용하시는 경우에요. 약 용량이 너무 많거나 약 먹는 시간하고 식사 시간이 잘 안 맞을 때 저혈당이 생기기 쉽습니다.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하군요. 그 외에 다른 원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식사나 운동 관련 내용도 자료에 꽤 있었는데요. 네, 식사 요인이 아주 중요해요. 식사를 거르거나 평소보다 너무 늦게 드시거나 식사량이 부족했을 때 특히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 섭취가 부족하면 혈당이 떨어지기 쉽죠. 아, 식사를 거르거나 적게 먹는 거? 특히 빈속에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포도당을 많이 쓰면서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놓치기 쉬운 게 음주입니다. 특히 빈속에 술을 마시면요. 알코올이 간에서 포도당을 새로 만들어내는 작용을 방해해요. 그래서 심한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 술이 간에서 포도당 만드는 걸 방해한다고요? 와, 이건 정말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당뇨병이 없는 경우에는 왜 저혈당이 올 수 있는 건가요? 드물기는 하지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 기능이 아주 안 좋거나 신부전이 있거나 폐혈증 같은 아주 심각한 병이 있는 경우예요. 또는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 같은 호르몬 문제, 아니면 위절제 수술 같은 걸 받으신 후에 음식이 너무 빨리 내려가면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는 덤핑 증후군의 일부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주 드물게는 인슐린을 막 만들어내는 췌장 종양, 인슐린 종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또 특정 약물 부작용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당뇨병이 없더라도 자꾸 저혈당 증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보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당뇨가 없다고 그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거네요. 아까 어르신들 경우에 증상을 잘 못 느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혈당 무감지증이라는 개념도 있었어요. 이건 또 뭔가요? 왜 생기고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저혈당 무감지증은 말 그대로예요. 혈당이 낮은데도 몸이 그걸 감지하지 못해서 경고 신호를 보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게 왜 생기냐면 저혈당이 너무 자주 반복되다 보면 우리 몸이 그 낮은 혈당 상태에 약간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 시스템, 즉 자율신경 반응이 둔감해지는 거죠. 또는 당뇨합병증으로 자율신경 자체가 손상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 경고음 없이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정말 위험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식은땀이나 손떨림 같은 그런 초기 증상 없이 갑자기 의식 저하나 혼수 같은 심각한 2단계, 3단계 저혈당으로 바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저혈당 무감지증이 있으면 심각한 저혈당 발생 위험이 5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특히 1형 당뇨병이나 오래된 2형 당뇨병 환자분들, 저혈당을 자주 겪는 분들, 또 식사가 불규칙한 분들에게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본인이 예전보다 저혈당 증상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 하시면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께 꼭 말씀하셔야 합니다. 와, 정말 위험하네요. 꼭 알려야겠군요. 또 하나, 밤에 자는 동안 생기는 야간 저혈당. 이것도 좀 주의 깊게 봤어요. 이것도 알아차리기 어려워서 위험하다고요? 네, 야간 저혈당은 자는 동안 발생하니까 본인이 알기가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자는 동안 식은땀을 너무 많이 흘린다거나 악몽을 자주 꾼다거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유 없이 머리가 너무 아프다거나 아니면 아침 혈당이 이상하게 너무 높거나 이건 밤사이 저혈당에 대한 반작용으로 몸이 혈당을 올린 결과일 수 있어요. 또는 너무 낮다면 야간 저혈당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아침에 머리가 아프거나 혈당이 이상해도 의심해봐야 하는군요. 네, 심한 경우에는 자는 동안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응급실 통계 같은 걸 봐도 새벽 시간대에 저혈당으로 오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럼 이 야간 저혈당은 어떻게 좀 예방하거나 관리해야 할까요? 네, 우선 잠들기 전에 혈당을 한번 재보는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보통 한 100에서 140mg 데시리터 정도를 목표로 하는데요. 만약 혈당이 좀 낮거나 야간 저혈당이 자꾸 생긴다면 자기 전에 우유 반잔이나 크래커 몇 조각 같은 가벼운 간식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저녁 인슐린 용량이나 아니면 작용 시간이 긴 경구 약물의 종류나 용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가장 실질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볼 때요. 만약에 저혈당 증상이 딱 느껴진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 자료에 15-15 법칙이라는 게 계속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15-15 법칙, 저혈당 응급 대처의 거의 핵심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억하기 쉽고 또 효과적이어서 많이 강조되죠. 딱 두 개의 15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개의 15요? 네, 첫 번째 15는요. 저혈당 증상이 느껴지면 가능하면 혈당 제수 70 이하인지 확인하고요. 즉시 단순당 15g을 먹는 겁니다. 여기서 단순당이라는 건 몸에 빨리 흡수돼서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당을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 15는 그 당질 15g을 먹고 나서 15분을 기다렸다가 다시 혈당을 재보는 겁니다. 아, 15g 먹고 15분 기다리기. 단순당 15g이면 대충 어느 정도 양인가요? 그리고 왜 하필 15분이에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단순당 15g 예시는 주스나 콜라 같은 거 반컵 정도, 한 150에서 175ml, 아니면 사탕 서너 개, 각설탕 서너 개, 꿀이나 설탕 한 큰술, 아니면 약국에서 파는 포도당 정제 서너 개, 요구르트 작은 거 100ml 한 개 정도가 보통 해당됩니다. 그리고 15분을 기다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먹은 당이 혈액으로 흡수돼서 혈당을 올리는 데까지 그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너무 빨리 재면 아직 효과가 나타나기 전일 수 있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그럼 15분 후에 혈당을 쟀는데 만약 여전히 낮으면 어떡하죠? 그리고 혈당이 좀 올랐다고 해서 바로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네, 만약 15분 후에도 혈당이 여전히 70 미만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단순당 15g을 드시고 또 15분 후에 재보는 겁니다. 일단 혈당이 70 이상으로 회복되면 급한 불은 끈 셈인데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어요.
만약 다음 식사 시간까지 1시간 이상 남았다면 혈당이 다시 또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약간의 복합 탄수화물 간식을 추가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 복합 탄수화물이요? 네. 예를 들면 빵 반 조각이나 크래커 서너 개, 뭐 우유 한 잔 같은 거요. 왜냐면 단순당인 혈당을 빨리 올리긴 하는데 그 효과가 오래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복합 탄수화물로 좀 더 길게 받쳐주는 거죠. 아,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렇군요. 그런데 자료 보니까 저혈당 응급식품으로 피해야 할 것,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이 있던데 그것도 단 건데 왜 안 되나요? 네, 그것도 정말 중요해요.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은 물론 달긴 하지만 당분 말고도 지방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 지방 성분이 위에서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버려요. 근데 저혈당 때는 최대한 빨리 혈당을 올려야 하는데 지방 많은 음식은 그 속도를 더디게 만드니까 응급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은 거죠. 아, 지방 때문에 흡수가 느려지는구나. 네. 그래서 급할 때는 순수한 당 위주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혈당이 너무 확 올라서 고혈당이 될 수도 있으니까 딱 15g 원칙을 지키는 게 혈당 조절에는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15-15 법칙, 그리고 응급식품 고르는 요령까지 잘 기억해야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저혈당이 너무 심해서 환자가 의식을 잃거나 막 횡설수설하는 그런 상황이면 어떡하나요? 그때는 15-15 법칙을 쓸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환자분께 억지로 뭘 먹이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기도로 넘어가서 질식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냥 지체 없이 바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로 빨리 모시고 가는 게 최우선입니다. 병원에서는 정맥으로 포도당 주사를 바로 놔서 신속하게 혈당을 올릴 수 있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가족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료에 보니까 글루카본 주사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아, 네. 글루카곤. 그건 간에 저장되어 있는 포도당을 혈액 속으로 내보내서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이에요. 당뇨병 환자분들 중에서 특히 심한 저혈당 위험이 좀 높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이 비상용으로 글루카곤 주사 키트를 처방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보호자가 미리 사용법을 잘 배워두셨다가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 허벅지나 팔 같은 근육에 주사를 놔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요즘에는 주사기 형태 말고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 형태, 비강 분무형 글루카곤, 상품명 박시미도 나와서 쓰기가 더 편해졌습니다. 아, 뿌리는 것도 있군요. 네. 하지만 글루카곤은 어디까지나 응급처치일 뿐이니까요.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응급상황 대처법까지 알아보니까 저혈당이 정말 만만하게 볼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결국 가장 좋은 건 저혈당이 아예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겠죠. 예방법도 다양하게 나와 있던데 핵심적인 것들만 좀 정리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예방이 최선이죠. 가장 기본은 역시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먼저 식사. 정해진 시간에 거르지 않고 적절한 양을 드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탄수화물 양을 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혈당 변동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규칙적인 식사. 네. 다음은 자가 혈당 측정. 자기 혈당 패턴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식전, 식후 2시간, 자기 전 이렇게 정기적으로 재보시고 특히 저혈당 위험이 높은 약, 인슐린이나 설포닐 우레아 계열을 쓰시거나 활동량 변화가 클 때는 더 자주 재보는 게 좋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연속 혈당 측정기 같은 걸 쓰면 혈당 변화 추세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서 저혈당 예방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혈당 체크도 규칙적으로. 그리고 약물 관리. 처방받은 약 용량이나 투여 시간 정확하게 지키셔야 하고요. 만약 저혈당이 자꾸 생긴다면 절대 마음대로 약을 끊거나 줄이지 마시고 반드시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약 종류나 용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저혈당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좋은 약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식사, 혈당 측정, 약물 관리 이 세 가지가 기본이군요. 운동이나 음주처럼 생활 속에서 좀 주의할 점들도 있었죠. 네. 운동은 빈속에 하는 건 피하시고요. 운동 강도나 시간에 따라서 운동 전, 후, 때로는 운동 중에도 혈당을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오래 하거나 좀 격렬한 운동 전에는 미리 탄수화물 간식을 좀 드시거나 아니면 인슐린 용량을 미리 조절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건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하고요. 운동 시 주의사항? 네. 그리고 음주, 과음은 피하시고 특히 빈속에 술 드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술을 마실 때는 꼭 탄수화물이 포함된 안주랑 같이 천천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저혈당 대비,
외출할 때는 항상 사탕이나 주스, 포도당 정제 같은 응급식품을 꼭 챙기시고 내가 당뇨 환자라는 걸 알리는 인식표나 카드를 갖고 다니는 것도 만일을 대비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비상식품 챙기기. 마지막으로 정기검진. 당뇨병이 있으시다면 정기적으로 신장기능 같은 합병증 검사 꼭 받으셔야 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약 배설이 늦어져서 저혈당 위험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정말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들이 많네요. 듣고 보니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결국 의료진과의 소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저혈당을 경험했는지, 증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활 습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을 주치의에게 솔직하게 다 알리고 상의하는 것. 이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혈당 관리의 핵심입니다. 절대로 혼자서 혈당 목표치를 바꾸거나 약을 조절하시면 안 돼요.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혈당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저혈당, 물론 당뇨병 관리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지만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증상을 잘 알아두고 또 15-15 법칙 같은 대처법을 잘 숙지하고 규칙적인 생활과 예방 노력을 꾸준히 한다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화변했네요. 맞습니다. 잘 알고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증상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혈당 무감지증의 위험성도 있으니 규칙적인 혈당 확인과 의료진과의 긴밀한 소통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저혈당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좀 덜어드리고 앞으로 건강관리해 나가시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나눈 이야기 외에 나한테만 좀 특이하게 나타나는 저혈당 유발 요인이나 패턴은 없을까? 하고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신의 몸 상태를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기록해보는 것이 또 다른 예방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결국엔 개인별 맞춤 관리가 중요하니까요. 오늘 치료하는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정보로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허민, 신하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